같이 뭐로 넘어가느냐면 화면 공유로 해서 그게 가만히 있자 내가 띄워 놓은 것 같은데 국가경제 이걸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국가경제에 관한 7가지 원칙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에 관한 7가지 원칙. 자, 나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먼저 전체는 왜 부분과 다른가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는 왜 부분과 다른가? 그래놓고 우리는 국가경제 전체를 다뤄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본다. 크게 본다는 걸 거시라고 얘기하는데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는 여러 수천 수만 개의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 전체를 내려다 봐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주체가 있죠. 가게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정부가 있고 정부도 아주 다양하죠. 거기다 수많은 외국과 또 거래도 합니다.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크게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실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국가 경제를 크게 볼 때 우리가 내리는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GDP라는 것을 갖다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그 문제, 그거는 경제 성장 때문인데 경제 성장은 뭐로 일어나느냐?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선시킴으로써 나타난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장 경제는 경기순환이라는 걸 겪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뭐 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걸 갖다 경기라고 할 때는 호황과 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 있죠.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겪습니다. 왜 겪느냐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느냐? 사람들이 물가를 갖다 자꾸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다?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정부는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흔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나? 즉 호황을 조금 줄여주고 불황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얘기를 다섯 번째로 합니다. 여섯 번째서부터는 이제 시야를 넓힙니다.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 경제를 보고 국제 무역,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걸 국제무역이라고 합니다. 국제무역은 그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다. 우리가 미국이랑 또는 중국이랑 또는 일본이랑 물건을 사고 파는 건 한국에도 이롭고 일본에도 이롭고 미국에도 이롭고 중국에도 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과 여러 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1달러는 1,200원이다. 라고 이걸 환율이라고 합니다. 이 환율이 왜 1달러에 1,000원도 아니고 1,400원도 아니고 꼭 1,200원이 됐을까? 이건 일종의 가격입니다. 사과 가격처럼 일종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얘기는 돈과 돈 사이의 가격이니까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생각하기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따로 합니다. 자, 먼저 전체는 어떻게 부분과 다른가라는 얘기를 먼저 합시다. 국가 경제를 볼 때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할 겁니다. 구성의 오류는 컴포지션을 구성이다라는 것은 부분 또는 개체를 모아서 벽돌 같은 것을 모아서 그걸 전체를 만드는 걸 우리는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각을 모아서 전체를 만드는 거. 이 거꾸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성과 분할, composition and decomposition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하거나 분할할 때 사람은 구성을 하면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성격이 전체의 성격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합하면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전체 뭔가 비슷한 가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요. 부분과 전체는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자리를 잡아가려면은 자,
현희주 양 한번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물어봤어요. 전철에서 자리를 잡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철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을 높이려면, 자리를 잡으려면 이라고 얘기할까요? 응? 예? 강경훈 군 얘기해 볼까요? 전철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좀 출발역에서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좋으네요. 자, 이건 개인에게는 아마 맞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출발역으로 가면 다 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강경훈? 다 못하죠. 맞아요. 이 경우에 개인에게 옳은 것이 전체에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난 하려고 합니다. 개인은 눈치 빠르게 행동하거나 또는 뭐 하여간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자리를 많이 잡아갈 수 있지만 전체가 다 자리를 잡아가려면은 해결책이 다르죠. 눈치 빨라라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강경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로서는. 각자 앉을 자리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하면 될까요? 다 자리를 정하면? 그러면 다 앉아갈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못 앉아가는 거다. 자리를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앉아가면 그러면 다 앉아갈 텐데 누구 자리다를 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앉기 때문에 못 앉을 뿐이다. 예, 현희주 양 동의합니까? 자리를 정하면 다 앉아갈 거다. 현희주 양? 네. 자리를 정하면 다 앉아갔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다 못 앉을 것 같아요. 자리를 정할 수조차도 없겠죠 아마. 다 앉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늘려야 돼. 예? 자리를? 늘려야 돼. 맞습니다. 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분명합니까? 개인이 대처하는 거랑 다릅니다.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차량 수를 늘리거나 같은 칸의 좌석수를 갖다 늘리거나 자릿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괜찮은 일자리 문제로 넘어갑시다. 괜찮은 일자리면 개인은 눈치 빠르게 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취업 자리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취업 자리를 모두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서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개인에게 옳은 것이 반드시 전체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는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구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봅시다.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 크게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전체를 볼 때도 가계, 기업, 정부, 국외처럼 크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가계가 아니라 가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기업도 전체의 기업, 정부도 그 내용이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전체를 정부, 국외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큰 나라가 있지만 이걸 전체의 국외, 마치 우리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하고 얘기할 때 남학생에도 얼마나 개인차가 많습니까? 여학생도 얼마나 개인차가 많습니까? 나이나 전공이나 뭐 학년이나 또 뭐 말하자면 그 성격이나 그렇지만 우리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아줌마들은 꼰대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는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또는 미국 놈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가게들은 정부는 국외는 외국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시장도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재화시장, 노동시장, 재화 수많은 재화가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재화라고 하려고 합니다. 노동도 수많은 노동, 수많은 자본, 여러 종류의 화폐, 여러 종류의 증권 이런 거를 크게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한다. 세세작한 거를 좀
밑으로 숨기고 큰 거를 보려고 한다. 왜? 이게 큰 거 크게 본다는 말에 만일에 우리가 신과 같은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사로잡히면 숲을 잘 못 봐요. 숲을 보려면 나무를 잘 못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포인트를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퍼즐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내 용돈이 국민소득이라는 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용돈이 10만 원 올랐다라고 그러자. 그러면 국민소득도 10만 원만큼 올랐을까라고 묻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온드라흐 답할 수 있습니까? 국민소득 내 용돈이 10만 원만큼 올랐으면 국민소득도 10만 원만큼 오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요한 군 동의합니까? 내 용돈이 10만 원 올라가면 국민소득 각 소득의 합계도 10만 원만큼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이요한? 용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국민소득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밑에 나와 있듯이 알바를 해서 10만 원을 버는 것은 국민소득이 그만큼 증가하겠지만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정확하게. 왜 그렇습니까? 알바를 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아니, 용돈의 경우에 국한해서 얘기합시다. 용돈의 경우에요. 예, 왜 국민소득이 10만 원만큼 증가하지 않을까? 내 소득이 10만 원만큼 증가했는데 내 적어도 가처분 소득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만큼 증가했는데 그러면 합산한 것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용돈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을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경우니까 결국 사용하는 사람만 달라졌을 뿐. 맞습니다. 네. 온드라흐 양 동의합니까? 내 용돈이 10만 원만큼 늘어났을 때 내 부모가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증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남의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고 내 소득이 증가해 줘야 됩니다. 남의 소득이 감소시키지 않고 내 소득이 증가하려면은 뭔가 남의 거를 뺏지 않고 내 소득이 증가하려면 새로운 가치가 증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 대신에 이런 거를 얘기해 봅시다.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철사를 하나 발견해서 철사를 잘 꼬부려 가지고 발렌타인데이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색칠을 해 가지고 그걸 하나에 10,000원씩 팔았다. 그래서 10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은 누구의 소득도 감소시키지 않고 내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버려진 철사에서부터 10만 원의 장식품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가치를 변형시켜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이 된 가치의 증가분을 value added, 더해진 가치, 그 가치를 내가 10만 원 판매액에서 거기에 재료값, 이 경우는 제로죠. 길거리에서 주웠으니까 그 부분을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value added. value added는 판매액에서 재료값을 한 거예요. 알바를 한 거는 내가 노동한 거를 상대방에게 팔았죠. 내 재료값은 제로라고 치면 알바 전체가 그대로 가치의 증가입니다. 그 증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카페에서 알바를 했으면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한 액수에서 재료값을 뺀 것 중에 주인이 일부를 떼서 주는 거죠. 자, 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 가치의 증가를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가치를 증가하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 생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를 깎아가지고 교탁을 만든다. 또는 나프타를
가공해서 분해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을 만든다든지 또는 벽실을 길러가지고 쌀을 만든다든지 이런 물리적, 과학적, 생물적 변화를 통해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생산입니다. 거꾸로 가치를 감소시키면은 그 가치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의 효용을 증가시키면 우리는 소비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효용도 없이 소비도 아니고 효용을 증가시키지도 않게 그냥 가치를 감소시키면 파괴라고 부릅니다. 생산, 파괴, 소비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라는 건 누군가 가치를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면, 이론만큼 생산을 했으면, 1달러만큼 생산을 했으면 누군가에게는 1달러만큼 소득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득은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1대1로 대응이 되면 생산을 재거나 소득을 재거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국민이 얻는 소득을 전부 합계해서 국민소득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재가지고 합산해서 소득을 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후자의 방법을 국민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을 재는 방법도 있고 소득을 재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면은 후자 방법이 더 좋습니다. 쉽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의 주체는 각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은 자료를 잘 가지고 있지도 않고 숫자도 많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업도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숫자는 소비자보다 작고,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감시하기도 쉽습니다. 자, 소득을 재는 방법도 있고 생산을 재는 방법도 있는데 생산을 재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더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더 쉽다. 왜 쉽냐? 숫자가 적고 기록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산을 재려고 하면 생산물을 잴 때 생산물의 개수를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아, 연필 10자로 하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어. 그럼 11개 만들었네.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물리학에서라고 하면 무게를 다 더하면 될는지 몰라도 경제학에서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가치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연필 10자루의 가치를 합산해 줘야 됩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합산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하냐면 생산량을 계산하고 Q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계산하고, 그래서 가격을 곱해 줍니다. 생산량에다 가격을 곱해줘서 말하자면 PI, QI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생산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라면 20억 개가 생산됐구나. 연간. 가격은 1,000원이네. 1,000 곱하기 20억 개. 그럼 사과 생산은 2조 원. 2조 원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줍니다. PI, QI를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PI, QI. 이래서 사과만 있겠습니까? 쌀도 있고 옷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다 있겠죠. 그 생산액을 다 합산을 해줍니다. 요거를 합산해서 그걸 전부 합산한 거를 우리는 GDP라고 부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총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면 작년의 총 가치는 약 1,8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00조 원이라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약 2,000조 원. 우리나라의 총 소득, 총 생산은 약 2,000조 원이다. 2,000조 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걸 1인당으로 나눠가지고 GDP를 인구수로 나눠가지고 달러로 바꾸면은 정확하게는 여기에 나와 있죠. 31,433달러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면 3만 달러가 넘어섭니다. 나는 이 얘기는 좀 얘기를 해둬야 되겠죠. 3만 달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0, 50 클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30, 50 클럽이라는 말은 30 다음에는 30,000 달러가 빠져 있습니다. 50라는 건 50 million people.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입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없애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지우개로 이걸 지워줍시다. 7번째 나라를 쓴다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걸 못 쓰고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저쪽에는 안 나오는데 나한테만 나오네요. 7번째 나라. 자꾸 7번째. 세븐스. 7번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입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태리가 있습니다. 7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7번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한국 이렇습니다. 거기에 3만 달러가 먼저 된 나라의 순서를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2만 달러가 먼저 됐냐, 10,000 달러가 먼저 됐냐, 역사적으로 좀 부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다. 미국은 6만 달러 우리나라의 약 배가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간 미국 우리나라의 약 배 정도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한 6배만큼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미국의 한 인구수가 6배, 1인당 소득은 2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2배만큼 많습니다. 미국의 소득은 1년간 소득이 약 20조 달러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2조 달러가 약간 안 됩니다. 아까 2천조 원이니까 2조 달러가 약간 안 된 셈이죠. 어쨌든 미국의 버금가게 하여간 우리나라가 반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사실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시다. 명목 GDP와 실질 GDP 얘기도 잠깐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를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로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화폐 가치가 이게 정확한 고정된 잣대가 아니라 사실은 가변적인 고무줄 잣대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PT 뭐를 잴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것이 PT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를 위해서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원래의 가격이 2010년도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작년도의 GDP가 얼마가 됐을 텐데 하고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작년도의 생산량을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합산한다.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를 우리는 실질 GDP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가 1년 동안에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우리는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GDP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빼줘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빼주느냐? 원래 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에 해당할까? 그걸 계산해서 실질 GDP를 구한다. 그래서 실질 GDP가 1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 실질 GDP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작년까지가 아니라 2015년까지만 그랬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그랬기 때문에 2015년에 GDP가 1200조 원이었습니다. 1200조 원. 왼쪽에 이건 1200, 000, 10억 원이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1200조 원에 해당합니다. 1200조 원인데 이게 1970년에는 얼마가 됐는가를 보세요. 약 80조 원 정도였습니다. 80조 원. 80조 원에서 1200조 원이라고 하면 약 16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배가 됐다.
그 사이에 인구 변화를 무시를 하면 45년 사이에 1인당 GDP가 약 16배가 됐다. 만일에 45년이라는 걸 할아버지 세대랑 우리 세대랑이라고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대학생일 때 국민소득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 국민소득은 약 16배였었다. 내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였다면 여러분들의 손자는 1,600만 원짜리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1,600만 원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실제로 가면은 잘 받으면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죠. 3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300만 원의 16분의 1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하면 30만 원, 16분의 1하면 말하자면 뭘까요? 한 20만 원, 20만 원이 약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용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고 있다라고 합시다. 난 잘 모릅니다. 15,000원 정도씩 매일 15,000원 정도씩 용돈이라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다고? 10만 원에 16분의 1 하면 한 7,000원이 약간 안 되겠죠. 6,000원. 일주일 동안 용돈이, 하루의 용돈은 1,000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스타벅스 어떻게 마시냐? 그 비싼 걸 대학생 때 그거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나는 아니 여러분들 손자는 스타벅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하루에 용돈 1,000원을 쓰던 기억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사 먹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차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GDP가 그 정도의 차이다. 16배라는 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만 이제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될까라는 얘기를 갖다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될까.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하루 1달러 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 1달러는 유엔이 정한 빈곤선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루에 1달러는 필요하다. 따라서 1년에 소득이 365달러는 돼야 된다. 이것이 유엔이 정한 60년대에 정한 빈곤선입니다. 하루에 1달러는 필요하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사실은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지금은 좀 안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마 2달러에 가까운 실제로 빈곤선이 2달러에 가까운 연간 680달러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어떤 그 추정치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1달러 가지고 뭐를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먼저 잘 곳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먹어야 되고 옷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해야 되고 가끔 가다는 신문을 봐야 되고 약을 사 먹어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우표도 하나는 사야 될는지 모릅니다. 하루 1달러 가지고 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 빈곤선에 머무는 인구가 사실은 최근에 보면 2000년대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왼쪽에 1달러 아래에 있는 데가 전에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과 인도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나는 하려고 하냐? 사실은 원래 빈곤의 문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아시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데서 많은 기아자가 나섰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프리카로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곤의 문제는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시아는 경제성장에 성공을 했고 아프리카는 아직 경제성장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왜 그럼 못 사느냐라는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는 왜 못 사느냐?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잘 산다는 건 뭐냐? 소득은 생산과 같다.
잘 살려고 하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소득이 높으려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죠? 많이 생산하려면 자본이 많고 기술이 많아야 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노동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맨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삽과 곡괭이 대신에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가지고 일하면 더 늘어납니다. 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이 풍부하면은 사실은 사람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주판을 가지고 수기로 계산하는 거랑 컴퓨터를 동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하는 거랑 자본을 동원, 적당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인정하지요. 기술도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식으로 비료를 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질소, 인산, 가래가 필요한지 곡식이 맺어지는 원리 같은 걸 잘 몰랐어요. 병이 드는 원리도 잘 몰랐지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그게 신이 놓여서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야 되죠. 지금 아프리카에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것이 제절로 물러나느냐?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코로나가 지금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요. 자, 못 사는 이유.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이유가 여행객마다 이 나라는 이래서 잘 사는가 봐, 저래서 못 사는가 봐라고 얘기하지만 경제학자는 하나의 핀포인트를 맞춥니다. 못 사는 이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축적해가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못 사는 것은 생산이 낮아서다. 잘 살려고 하면 생산을 늘려야 된다.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답니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저축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씀씀이를 좀 어떤 점에서 줄이고 뭐 해야 되지요. 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어땠었느냐라는 걸 갖다 이사벨라라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여류 여행가가 19세기 한국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을 와서 한국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야. 조선 민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러시아를 딱 여행을 하다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러시아 쪽으로 가니까 조선인들이 굉장히 지방에서 아주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사벨라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이 DNA 때문이 아니구나.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른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조선인들이 탐과 노리가 언제든지 재산을 축적하면 다 뺏어가니까 자본을 축적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기술도 진보할 필요가 없죠. 진보시킬 필요가 없죠. 열심히 생산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좀 더 나은 기술로 해도 정부가 와서 탄압하고 뺏어가고 다 그러니까 한국의 탐과 놀이가 한국이 못 사는 이유였었다는 게 이사벨라 여사의 여행가의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이 모자라다, 기술이 진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예를 들어 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먼 데까지 가지 않고 난 어제 방송으로 행랑자식이다라는 어떤 단편 소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도양 씨의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황순원의 소나기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던가요? 내가 잘 모릅니다. 혹시 강규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인가 어디인가 황순원의 소나기가 나옵니까? 중학교 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죠. 그렇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아름다운 소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맺어져 있는 가난의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그 두 소년, 소녀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또는 소나기를 맞아서 피하려다 원두막을 피하고 어디로 피하고 그러다가 비를 맞아서 폐렴에 걸려서 소녀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자, 왜
그때 콘크리트 다리라든지 못해도 나무 다리 이 정도는 놓지 왜 징검다리 정도로 해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게 했을까? 원두막은 왜 그렇게 허술하게 져놨을까? 폐렴에 걸렸을 때 갈 병원은 왜 시골에 없었을까? 왜 소녀가 이렇게 죽도록 부모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난했기 때문이죠. 왜 가난했는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자본 축적이 없었죠. 기술도 낙후돼 있었죠. 아프리카로 안 나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나기에 대해서 너무 경제학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 아름다운 소설은 좋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자본도 모자라고 기술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왜 호황과 불황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까 오늘 실질 GDP의 그림을 오른쪽에다 뒤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 실질 GDP의 파란색 선 주위에 빨간색을 이렇게 그린 건 이건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를 따라 가지고 추세에서부터 실제가 몇 %만큼 벗어났느냐를 그것을 따로 왼쪽으로 그래프로 옮겨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요게 대응시켜서 이때가 뭐냐면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GDP는 추세보다 8%만큼 출렁하고 떨어졌네 하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 뒤에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한 4%, 5% 정도 출렁하고 떨어졌었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추세를 주변으로 해서 GDP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하는 것을 호황이라고 부르고 내리락 하는 것을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호황과 불황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왜 닥치느냐. 여기는 석유 위기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두 차례 석유 위기가 있었죠.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가 그 당시 $2 50센트 정도 되는 걸 $10 50센트로 4배 이상 석유값을 올렸습니다. 수입국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에는 큰 타격이었었죠. 그런 것이 1차 석유 위기고 그 뒤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석유값이 서너 배 또 확 올라갑니다. 그게 2차 석유 위기입니다. 이런 시기일 때 우리나라에는 불황이 닥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렁하고 떨어진 게 앞으로 이제 2020년 올해도 출렁하고 떨어지겠죠. 아마도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3% 추세보다도 적어도 5%, 6%그 이상 가도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왜 그런 게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나는 경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봅시다. 경제는 여러 충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서 삼성이 큰 새로운 휴대폰 또는 새로운 반도체를 발견해서 대히트를 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최근에처럼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해서 생산이 뭐 만다는 것이 금지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도 안 들어오고 공장에서도 뭐를 폐쇄를 해야 되고 손님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외부 충격이 아까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재화시장, 수많은 노동시장, 수많은 자본시장, 화폐시장, 증권시장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시장에서 아주 여러 가게, 여러 기업, 정부, 국외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한 시장에서 영향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또 다시 이 시장으로 피드백되기도 합니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하나의 좋은 충격에서 바로 오늘 충격 났어 내일 다 흡수해 이것이 아니라 그걸 조정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2, 3년 정도 걸립니다. 파급 효과가 큰 경제에서는 2, 3년 쉽게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2, 3년 걸릴 수 있다는 거? 강경훈 군 어떻습니까? 2, 3년 걸릴 수 있겠죠. 개인이 적응하고 코로나가 그 뒤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에 자본시장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돼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또 뭐하고 그런 과정에서 2, 3년이 쉽게 간다.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난 먼저
좋은 충격을 얘기했습니다. 그 삼성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하여간 좋은 기술을 발명했다. 그러면은 좋은 기술로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됐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생산은 곧 소득이니까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당연히 증가하죠. 저축도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저축이 증가하죠. 저축도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재화시장에서 투자도 증가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서 건물도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사무실도 새로 지어, 기계 공장도 새로 짓고 뭐 이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합니다. 취직이 잘 되죠. 실업이 줄어들죠. 노동시장에서 임금도 올라가죠. 보너스도 두둑히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자본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되냐면 자본시장의 설비가 잘 돌아갑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가동률이 증가하죠. 그러면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사무실, 공장 이런 게 임대료가 막 올라갑니다. 기계값도 올라가고 모두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도 증가하고 저축도 다시 증가하고 생산도 더 증가하죠. 그러면 이것이 증권시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을 올라가게 하고 주가도 올라가게 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소득이 다시 증가해서 소비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과정이 순환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 증가, 소비 저축 증가, 고용 증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이자 상승, 증권 가격 상승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산이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같이 감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비가 줄어듭니다. 저축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새로운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자본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임대료도 하락합니다. 이자율도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됩니다. 내가 여기서 부동산이 침체된다니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얘기는 다음 얘기랑 중복이 됩니다만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효과가 부동산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호작용의 결과 침체가 닥치게 됩니다. 석유 위기도 일종의 나쁜 위기라서 그런 충격이 있고 금융위기도 일종의 나쁜 충격이라서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 경제 전체에서 나쁜 충격이 오든 좋은 충격이 오든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고 그게 소화 흡수될 때까지 2, 3년 동안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뭐 때문에 생긴다? 돈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찍어서 뿌리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권으로 돈이 약 100조 원만큼 뿌려져 있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새로 100조 원을 발행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뿌린다라고 합시다. 나눠준다라고 합시다. 1인당 200만 원씩 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200만 원만큼 부자가 될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강규리 양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까요? 200만 원만큼? 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200만 원만큼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나는 과거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00만 원으로 늘어났지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 늘어난 만큼 이득이 되려면 물가가 화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라는 얘기를 갖다 해야 돼요. 나는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건 자기의 거래라든지 자기가 쓸 소득과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화폐의 가치 형태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물가에서 100조 원만큼만 돈을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변화가 없이 통화량을 그냥 뿌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화폐의 형태로 가지려고 하는 구매력이 100조 원만큼 200조 원은 늘어났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구매력이 같은 크기만큼의 화폐를 가지려고 하고 나머지는 써버리려고 합니다. 저축을 하든지 어디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00조 원의 가치가 과거 100조 원과 같게 될 때까지, 즉 내 얘기는 뭡니까? 통화량이 2배가 되면 물가가 2배로 될 때까지, 즉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될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량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단순히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량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통화량이 2배가 되면 이 얘기를 구성의 오류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살짝 나한테만 200만 원을 준다면 나는 200만 원 어치만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나는 200만 원만큼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위저범이라서 나만 살짝 200만 원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는 득을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사람이 위저범이 돼서 200만 원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구성의 오류에 의해서 모두가 같아집니다. 누구도 어떤 위저범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한국은행이 대행해줘도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뿌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사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있었어야 되죠.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주이익을 새로 돈을 찍어서 만들어낸 이익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를 깎아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 그걸 갖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부가 나눠주는 돈 100만 원, 과거의 가치로 봐서 100만 원입니다. 내 돈 200만 원의 가치를 10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낸 돈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국민은 부자가 되지도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대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결국은 통화량이 2배로 증가하면 물가가 2배로 된다면 통화량이 꾸준히 10%씩 올라가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씩 올라갑니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해 줍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우리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어떤 표준 상품 바구니를 나는 쌀 몇 그램 뭐가 필요해. 이걸 표준 상품 바구니를 Q0라고 합시다. Q0를 사는데 돈이 비교년도에 얼마나 들지? 지금 얼마나 들지? 원래는 2010년도에는 P0, Q0를 합한 만큼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들지? 하는 그 비율을 우리는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100만 원을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 120만 원을 줘야 사. 그런 물가가 20% 올랐어 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표준적인 상품 바구니를 정해놓고 그거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게 물가지수다. 물가지수가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물가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계산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 놓으면
자, 여기서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을 갖다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언제 10% 아래로 됐느냐? 10% 아래로 됐냐면 1980년대 주변에 10% 아래가 됐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부터 통화량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량을 10%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30%, 40%까지 막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리 숫자로 된 것이 1980년대 이후고, 지금은 제일 오른쪽 끝에서 보면 1%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주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것이 통화량을 적절히 제한하고 나서부터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둡니다. 자, 이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경기가 뭐였을 때 재정정책이라는 말은, 재정정책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랬죠.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정부의 세금과 지출을 증감시켜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통화정책에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재정정책에서는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세금을 깎고 정부 지출은 증가시킨다. 정부는 돈을 많이 쓰는데 세금은 적게 걷으면, 정부의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많이 하면 정부는 적자를 보게 되죠. 즉 적자를 보도록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자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적자재정정책. 세금은 줄이고, 세금은 줄여줘야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많이 쓰겠죠.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공무원 월급을 주든 공사를 벌리든 아니면 직접 재난지원금처럼 개인에게 주든, 이런 거는 전부 민간에게는 수입이 되죠. 따라서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줄여주는 것. 그것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입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랬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키느냐? 나는 아까 결국 통화량을 2배로 증가하면은 결국은 물가가 2배로 된다고 그랬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 돈을 쓰려고 그래요. 200만 원을 받았으면 받을 때보다 쓰려고 그래요. 쓰는 과정에서 물가는 올라가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먼 미래에는 물가가 올라가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올라간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양치기 소년을 믿을 때는 국민들이 달려오듯이, 일단 통화량이 증가될 때 원래는 안정적이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 속는 마을 주민처럼 소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어떤 식으로 부양시킨다? 적자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야 돈이 많이 풀려가니까. 그렇습니다. 거꾸로 과도한 경기를 억제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세금을 늘려주고 지출을 줄여주면 됩니다. 통화량도 줄여주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는 이 얘기로 넘어간다. 국가 사이의 분업의 이득은 어떤가? 나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사이에서, 나는 두 목수 사이에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분업을 하면 한 달간의 방학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를 두 목수 대신에 두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국과 포르투갈이. 나는 동양가구, 서양가구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직물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는 월 몇 개씩 만들어내느냐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 한 단위를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나 바쳐야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 포르투갈을 보면 직물이든 포도주든 영국이 포르투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돼요. 따라서 포르투갈이 더 사실은 잘 만들어내고 생산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서 그래도 비교의, 영국은 둘 다 못하지만 덜 못하는 거,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는 그래도 직물입니다.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직물에 대해서 전념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대해서 전념해가지고 그 결과를 교환하는 게 서로 득이 됩니다. 말하자면 두 목수 사이에 거래는 이득이다, 분업의 이득이라는 것을
국제 간에도 국제 분업에도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게 세계에 번영하는 기본 이상입니다. 자유무역이 기본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싸워요? 그 무역의 이득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목수 사이에도 싸울 수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왜 1달러가 1250원이냐라는 얘기를, 지금은 1160원 정도던가 그래요. 그렇지만 1250원이 왜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 평가하는 건 구매력을 갖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햄버거가 빅맥이 한국에서는 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4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 4달러와 5,000원의 가치가 같아져야 됩니다. 5,000원 나누기 4달러 하면 1달러당 1250원이 됩니다. 빅맥을 가지고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페 라떼를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에서 얼마냐, 미국에서는 얼마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매력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나라 사이에 달러가 왔다 갔다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이치는 사실은 증권을 사기 위해서도 움직입니다. 돈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움직이지만 돈을 꽂아서 수익을 구하기 위해서도 증권시장으로 또는 외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으면 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돈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찾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찾아서 수요와 공급이 우리나라 돈이 수익률이 높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몰려옵니다. 그 돈은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의 양이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달러가 왔다 갔다 사고 파는 양의 99.99%는 사실은 자본 이동을 위해서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북한의 핵무기 위험이 어떻게 돼서 한국의 코로나가 어때, 중국의 한국 사이의 무역의 전망이 어때, 이런 거에도 의존하니까 실시간으로 말하자면 원화와 달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달러 환율은 다시 1165원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경제 7원칙을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 경제는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로 성장한다. 외적 충격이 시장에 파급되면서 호황과 불황이 생긴다.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량 때문에 생긴다.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국제무역은 당사국 모두에게 이롭다. 환율은 달러와 같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종의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화상 강의를 다 끝낸 셈이네요.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금주 토요일 일요일 날 퀴즈를 풀므로써 마무리를 지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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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